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전처럼 끝날 것이라는 어피니언이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스탈린과 푸틴, 마오쩌둥과 시진핑이 비교되고 미국과 중국의 역할도 대비되는 게 바로 이 기고문 러시아계 영국인 교수의 분석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1년이 된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천하무적의 해라는 제목을 단 비디오에서 국민과 세계에 우크라이나의 결의를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유엔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41개국이 러시아를 비난했고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이 러시아를 지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유권자는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훨씬 많이 지지합니다. 디센티스 주지사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8%포인트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디센티스 주지사는 남가주를 방문합니다. 로키 마운틴과 남부의 기온차가 합시 100도나 됩니다. 당연히 눈과 비가 얽히고 정전과 항공 스케줄 취소도 이어집니다. 1월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소비도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주춤했던 경제가 올해 강하게 출발한 것으로 봅니다. 넷플릭스가 100개국 이상에서 구독료를 내립니다.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업용 로봇의 실외 창문 청소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또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입니다. 어제와 오늘 미국인들은 또 세계인들은 세계적인 재판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 환경에 100년이 넘게 큰 영향을 미친 가문의 변호사였던 사람이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관한 재판입니다. 검사는 피고가 재정적인 범죄를 속이고 동정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부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맨 앞에 여러분들께 어떤 뉴스를 전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 이 메모 작성을 하고 나니까 1시 40분 정도가 됐던데 한국과도 연관이 되고 한국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에게도 몇 가지 또 오랜 동안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미국 단어로 새로 이제 픽업됐다고 할까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지금 한 교수가 쓴 기고문인데 정말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전 1950년에 시작해서 1951년 그 당시까지 상황이 똑같고 거기에 개입돼 있는 주인공 그리고 이제 조연들 또 다른 여러 얽혀있는 나라들 이 상황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2월 24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숫자로 보면은 러시아 군인이 한 14만 6천 명 정도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민간인 우크라이나 민간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졌고 난민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외로 나갔어야지 됐고 국내에서도 동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러시아에 협조하지 않을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지 됐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빌딩, 문화재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지역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된 오늘 어젯밤에 특히 더 그랬죠. 미국도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역의 건물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주요 나라에서 거의 모두 우크라이나 길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파란색 불빛을 어젯밤에는 켜놨고
건물과 기념물이 전부 그 파란색, 노란색으로 그 조명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여러 뭐 특별 예배도 있었고 모임도 있었고 뉴욕에도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촛불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과 로컬 시민들은 폴란드 마을에서 서로 손을 잡고 무언가를 다졌고 우크라이나 국군 묘지에는 가족들이 전사한 군인들 그 가족들이 이제 무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오늘 그 사진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언론사에서 제일 많이 선택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대통령 복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한 군인과 함께 길을 흔들면서 뭔가 결의를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국가들까지 공급망 또 에너지 문제 또 뭐가 있나요? 큰 회사들, 자동차 회사도 그렇지만 코카콜라처럼 세계인의 소프트 드링크인 이런 회사들도 러시아에서 탈출을 했고 가구점, 이케아 같은 가구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집도 절도 때로는 생명도 잃어버렸어야지 됐던 가족 가운데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아직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여전히 그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도 발표를 하고 푸틴이 용감한 우크라이나 사람과 철통 같은 서방 세계의 지원에 대해서 잘못 계산했다, 실수했다. 그리고 푸틴은 모든 것이 분열되고 자신이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토도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세계도 어느 때보다 지금 통합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2022년 3월 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죠.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 5분의 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 18% 정도 차지해서 그 한창 때보다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디오도 발표를 하고 하면서 그 비디오 제목이 말 그대로 천하무적의 해입니다. 2023년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천하무적의 해,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년 전을 이제 쭉 되돌아보기도 했고요.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얀색 길을 들지 않았습니다. 항복에 백길을 들지 않았고 노란색과 파란색 우크라이나 길을 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적을 마주했습니다. 저항하고 싸웠습니다. 1년 동안 고통도 비통도 슬픔도 많았지만 신념과 단합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우리가 승리하는 천하무적의 해입니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결의안,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 한마디로 러시아가 아무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해라 하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UN 멤버가 193개국 가운데 어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많은 141개국이 결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2개국 아시아의 막 헤비웨이급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기권을 했고 러시아를 포함해서 7개국은 러시아를 지지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반대란 거죠. 그래서 7개 국가를 보면 당연히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가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말리, 이 말리가 중요합니다. 지난번 투표에서는 2번 다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번에는 결의안에 반대하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또 다른 아프리카의 에스트리아도 있고 또 중미의 니카라과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번은 기권했고 한 번은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곧 결의안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국에 포함되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기권은 중국 세 번째 계속 기권했고 인도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도는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그동안에 실리적이기 때문에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싼 값에 오일을 많이 들여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기권한 국가 가운데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베트남, 이란, 쿠바, 엘살바도르, 몽골 이런 나라가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141개국은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 그밖에 모든 뭐 나토 국가 등등을 포함한 UN 회원국입니다. 지난번에도 141개국이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결의안에 찬성을 했지만 지난번에는 기권이 35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권이 32개국이니까 러시아가 이제 외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말리 같은데 가서 여러 가지로 그 외교력을 펼쳤다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1953년 한국전처럼 끝날 것이다. 이런 그 어피니언이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량도 많은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1년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처음에는 애틀란틱에 실린 언제 어떻게 이 전쟁이 끝나는가 하는 제목의 글, 또 다른 매체 기사, 뭐 어피니언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 결국은 이 하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르게이 레드첸코라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이 70세입니다. 딱 1950년 한국전이 시작됐던 그때 태어나서 뭐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지금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분의 그 글은 어피니언은 그 foreign policy라든가 foreign affairs 이런 데 많이 기고문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는 뉴욕타임스에 글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전이 시작도 똑같았고 끝은 어쩌면 이 교수의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치닫고 어디 한 군데가 완전히 부숴버리는 여기까지 가려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한국처럼 휴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섞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이 지금은 휴전을 원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게 이제 한국전 1951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의 동맹은 미국이었고 북한의 동맹은 이제 소련이 뒤에 있고 중국군이 나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미국이 이걸. 중국군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과 똑같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금 대하는 우리들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이 끝나는가 하는 것인데 오래 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승리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크림반도까지 포함을 했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그 크림반도까지 포함해서 다 내놔라 하니까 지금으로선 양측이 협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어려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그 당시에 1년이 지났을 때 남북한 전부 전쟁을 끝낼 뜻이 없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숨지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어도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교착 상태로 70년으로 왔는데 이 교수는 교착 상태가 낫다. 한쪽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한국전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시오프 스탈린, 구소련의 리더에 의해서. 지금은 블라디미르 푸틴 한 사람에 의해서. 김일성이 구소련의 허락을 받아야지 남침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스탈린이 거부를 했지만 1950년 6.25잖아요. 1월 달에 스탈린이 마음을 바꿔서 김일성에게 오케이 남침해라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련과 중국이 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2월 14일에 이제 완전히 그 동맹 서약을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스탈린은 만약에 전쟁을 해서 필요하면 중국이 전쟁에 개입을 시켜야지 개입할 거야? 이걸 알았던 거죠. 미국은 중국이 개입했을 때 놀랬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딘 애치슨 그 국경 정하는 것 있잖아요. 1월 12일에 한국을 미국의 방어 구역에서 제외시켜버린 이 유명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소련이 감청 능력이 오죽했겠습니까? 다 알아서 결국은 스탈린이 생각할 때 미국이 김일성이 남침을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는 중국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데 뭐 중국을 투입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승낙을 했다는 거죠. 그 침략의 청신호를 받고 북한군이 수도 서울을 함락하고 한국 전체를 점령한다는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기 아래 미국이 결정적으로 개입하면서 역전됐죠.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당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대통령입니다. 그 때문에 이 한국전 참전하고 했었던 것 때문에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지만요. 1950년도 나중에는 또 이분도 그 오욕의 뭐 점철 같은 것이 있었지만 9월 말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북한으로 진격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까지는 멀리서 지켜봤죠. 스탈린이. 그때 중국에 조인을 해라 했죠. 중국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1949년이었잖아요. 중국이 그야말로 장개석을 몰아내고 공산당이 딱 이렇게 정권이라기보다 힘을 잡게 된 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거부하다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비밀리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1950년대 말부터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한국전.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소련에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위가 이미 방문을 해서 스탈린이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났고 중국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피해 무대가 시작이 됩니다. 유혈인 거죠. 중국의 지원 부대가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이 부대가 인상적으로 승리했죠. 유엔군을 38선 남쪽으로 몰아내고 서울을 함락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물류의 어려움, 우크라이나에서 겨울 그 진흙 땅에서 러시아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그 같은 군수 물류의 어려움, 미국이 엄청나게 폭격을 했죠. 그래서 몇 개월 안에 양측은 전투의 전투를 거치고 전쟁이 이제 교착 상태로 들어갑니다. 중국이 개입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1년 여름 전쟁은 정말 꽉 막혀서 그 뒤부터 2년을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이 되고 미국의 폭격이 무시무시해서 지금도 치를 떨잖아요. 북한이. 북한의 수력발전소를 산산조각을 내고 완전히 북한이 캄캄하게 정전 상태에 들어가도록 미국이 그토록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휴전하고 평화협정 맺고 하는 것에 안 하려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과 그 중국 군대와 북한군의 포로들, 이쪽에서 잡고 있는 포로들이 자신들의 국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쪽 유엔군 쪽에 남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처음에 전쟁을 시작한 한 남자 스탈린이 휴전협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지적을 합니다. 한반도 전쟁을 서두를 필요가 없겠다는 거죠. 러시아군이 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951년도에도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중국군이 사상자는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뭐 장개석 이렇게 몰아내고 나서 현대의 전쟁에서 중국군이 훈련할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좋은 훈련장이 어디 있는가. 군인을 훈련하는 무대로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트루먼을 막 흔들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스탈린의 마음속에는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스탈린이 해피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네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니까요. 지네 군인이 숨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이 죽지 미국인이 죽어?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게 스탈린의 입장이었었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군이 많이 숨지고 한국과 북한군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민간인처럼 민간인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났는데 그럼 어떻게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스탈린이 숨지고 나서 그랬습니다. 1953년도 스탈린이 3월 달에 숨졌는데 스탈린이 숨지고 나니까 구소련에서 이거 아무래도 좀 어떻게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협상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해서 판문점의 작은 마을에서 1953년도 7월 27일에 휴전, 평화조약 없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도 반대했고 그렇게 기술적으로 전쟁을 동결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테크니컬리 아직도 남한과 북한은 전쟁 중. 그렇지만 불확실했었는데도 정말로 평화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요즘은 다르지만요.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김일성은 1960년대 말에도 또 다른 침략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왜냐하면 그때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 가서 막 패전하고 또 한국도 또 다른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중국과 구소련이 다시 전쟁을 한다는 것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결기가 강한 것처럼 그때는 반대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 동맹도 무너지고 있었고 중국과 소련이 심지어 작은 전쟁까지 분쟁 지역을 놓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부터 북한은 한국과 경제적인 경제에서는 완전히 뒤처져서 저쪽은 캄캄하고 이쪽은 너무 환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부터 한동안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 주도의 통일밖에 이루어질 방법이 없었다는 것도 설명을 합니다. 휴전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김씨 왕조가 아직도 북한을 어글리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 추악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고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를 뒤에 또다시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의 지금 탄압을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 잘못된 우크라이나 침공에 시진핑도 호의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지지하진 않잖아요. 북한처럼. 기권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어제 시진핑 중국이 우리가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라디미르 푸틴, 스탈린처럼 지금도 협상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오쩌둥이 빨려 들어갔었는데 스탈린의 페이스로 시진핑은 지금 마오쩌둥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진핑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중국에 좋으니까 그때와 지금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잃어버릴 게 많아진 중국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의 입장에 이 교수는 어느 정도의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을 너무 오래 계속하는 것도 서구도 얻을 게 없잖아요. 유럽도 계속 물가 올라가고 미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는 이해할 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토의 4분의 1 거의 4분의 1 18%를 러시아에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긴 들의 봄이 온다 할지라도 행복한 봄을 맞으려면 그것을 다시 가져오고 싶은 게 우크라이나니까 이해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봄이 되면 러시아가 그동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실패했었던 것을 기력을 회복할 수도 있고 해서 어느 쪽도 상당한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이 전쟁이 휴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영토를 100%다 가져오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정도만 되더라도 러시아는 또 체면 차리고 우리가 뭐 전술적으로는 뭐 전략적으로 크게 패배한 것을 전술적인 승리다 이렇게 위장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가능할 때 해야지 된다. 한쪽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패배하는 이건 소모전이잖아요. 그 소모전보다는 남한과 북한의 70년 동안의 교착에서도 평화는 있으니까 그 교착이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서울은 반짝이는데 한국전에서부터 그렇게 일어서서 중요한 건 이런 걸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평화를 쟁취하는 거다. 전쟁 이후에 북한처럼 어글리하게 이제 4대 세습을 기획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좀 흔들리는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가면서 평화 쪽으로 가는 한국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르게이 S. 라드첸코 소련에서 1950년에 태어나서 영국 역사학자로서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특히 냉전과 중국 소련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쓴 글입니다. 제가 이 메모를 다 작성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은 그때 이제 미국에 대해서 하도 그 폭격을 받고 하니까 아직도 제국주의 너무 큰 원수죠. 그러면서 그 남침을 허락을 해줬었던 구소련, 러시아의 전쟁에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한국은 스탈린의 그 과거 그 침략 허락 이런 것은 완전히 그 과거의 일로 하고 경제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잘 지내야지 된다 이런 정서도 상당히 강한 것 이게 남북한의 지금 차이구나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는 사실은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던 항상 민주당 표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왜 대선 후보들은 캘리포니아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새로운 공화당 유권자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 케이스를 스킵할까 하다가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은 꼭 한인들과 실용적으로 100% 연관되는 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너무 중요하고 보편적인 탑 뉴스는 전해드려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의 재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기구로서는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은 편이죠. UC 버클리가 1755명을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5% 오차범위인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서 훨씬 많이 지지합니다. 8%포인트나 높습니다. 37%가 론 디센티스, 29%가 트럼프가 대선 공화당 후보가 돼야지 된다. 나머지 이제는 나머지 후보들이 차지하게 되는 건데 그건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7%가 니키 헤일리로 최고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체니는 아직 선언하지 않았는데 리스 체니가 그 다음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지지했고 탄핵 재판을 이끌었다 해서 리스 체니 다음으로 마이크 펜스 그리고 이제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 또 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이런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이지만 공화당이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230만 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해서 모든 주 가운데서 물론 캘리포니아주가 인구도 많지만 트럼프에게 가장 많은 지지표를 준 곳이 오렌지 카운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변이 없으면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도에도 민주당이 누가 되든지 대통령 후보가 되겠죠. 예비선거에서. 내년에는 예비선거가 좀 빨라져서 6월이 아니라 3월입니다. 그런데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돈이 부자가 너무 많이 삽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그래서 이제 3월 5일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아직 예비선거에 나갑니다 하고 선서를 하기 전인데도 오렌지 카운티 또 레이건 박물관에서도 기금 모금하는 거예요. 자주 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캘리포니아주에 올 때는 돈 모으러 온 그런 것이었죠. 공화당 지지자들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다른 주나 론 디센티스가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인기가 2배 많습니다. 2대1 차이로. 그런데 이 대학 졸업자도 4년제 대학이 아니고 조금 교육을 받았더라던가 아니면 4년제보다 조금 기간이 작은 그런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은 트럼프나 론 디센티스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설하고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 세미밸리에 있는 완전 극에서 극이네요. 로스앤젤레스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데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보다 숫자가 2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또 묘한 게 이 캘리포니아주가 정말 진보 민주당인데도 바이든 대통령 여전히 나이가 많아서 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10명 가운데 6명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누가? 카멜라 해리스? 그런데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를 한답니다. 묘한 일 아니겠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도 했고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그만큼 카멜라 해리스는 인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이었던가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가 또 다른 공화당의 아주 그 유력한 이런 그 선거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터치감이 없다.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게 이 카멜라 해리스의 단점인데 그건 훈련한다고 연마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타고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선천적으로 두 번째 케이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있고요. 어차피 54개 선거인단 표는 민주당에 가기는 가겠지만 만약에 바이든과 디센티스의 가상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3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고 트럼프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역시 이거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30포인트 앞서간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29% 차이였었거든요. 아무튼 내년 3월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뭐가 걸렸어요. 이 그 팍스에서부터 트럼프와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론 디센티스에게 줄서기를 좀 시작을 좀 용감한 사람은 빨리 시작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론 디센티스가 지금 이번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음에도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하면 공화당인 특히 미셸 스틸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단단한 트럼프의 지지층이기 때문에 뭐 영킴 의원도 그렇지만 영킴 의원보다는 미셸 스틸 의원이 더 그렇기 때문에 론 디센티스 옆에 트럼프와 완전하게 어떠한 그 결론이 나기 전에 론 디센티스가 오면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할까? 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한 남자가 계속 울고 막 콧물도 닦고 막 코에서 막 비가 오듯이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휴지로 코를 풀고 하는데 저렇게 많이 우는 남자 처음 봤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누구냐면 알렉스 머도우라는 지금 54살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현재는 변호사가 아니죠. 범죄로 살해 혐의로 아내와 아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100년 이상 이 가문이 그쪽에 법률계에는 완전히 거의 장악하다시피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5주일째 재판이 되는데 어제부터 재판정에 나와서 지금 계속 그 신문을 받고 있는데 검사는 2021년도 6월 달에 부자죠. 부자니까 뭐 사냥하는 그런 별장에서 이 머도우가 52살의 와이프와 22살의 아들을 처형 방식으로 살해를 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법률사무소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 회사 돈을 뭐 배임 뭐 이런 거죠. 횡령, 클라이언트 돈을 880만 달러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뭐 100건 정도의 재정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감추고 아내와 아들이 숨졌어. 누군가에 의해서. 동정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그 전에 변호사였었던 이 남자는 아니다.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내와 내 아들에게 해를 주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뭐냐면은 아내와 아들이 개 그 사육장 여기에 있었는데 본인은 그 별장 본체에서 잠자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목격자들이 총소리가 처형식이니까 총소리가 났겠죠. 목격자들이 총소리를 듣기 몇 분 전에 이 남자가 아내와 아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숨지기 전에 찍은 5분짜리 휴대폰 비디오 영상에서도 그 뒤에 엄마와 아빠, 지금 이 54살의 피고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그 아빠의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그럼 왜 거짓말했는가 하니까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에 무릎을 다쳐서 그 다음에 이제 진통제,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에 중독이 돼서 너무 많이 중독이 돼서 내가 편집증도 생겼고 뭐 그 이유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사무소에서의 880만 달러
이런 그 뭐 클라이언트 돈을 쓰고 한 것도 다 그 마약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번 거짓말 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 내가 그것은 인정을 한다. 그 옥시코돈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피오이드에 옥시코돈이 있고 이 펜타닐이 있고 몰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헤로인은 따로 구분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케이스는 2021년도 아내와 아들이 숨지고 3개월 뒤에 911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본인이 시골길에서 총을 맞았다. 이 얘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먼 뭐 친척 비슷한 그런 사람을 시켜서 본인의 머리에 총을 쏘라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본인의 생명보험 그 $10,000,000를 받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생존해 있잖아요. 그대로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어제도 강하게 검사의 그 신문, 그 교차 신문에 반박을 한 게 내가 지금 살인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사는 계속 $880만 이를테면 배임 비슷한 그런 것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면서 관련이 없는 일을 연관시키려고 한다 하면서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숨지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살해자가 아니라 누군가 살해자가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틀째고요. 지금도 또 콧물 눈물 닦고 있고 세계가 이 케이스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범인은 누구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연관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월 달에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소비도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수 0.6% 한 달 전에 비해서 올라갔고 이건 이제 상품값 서비스 비용이 전부 올랐기 때문이랍니다. 소비 지출도 똑같네요. 0.6%가 늘어났는데 세금을 뺀 소득도 역시 같은 기간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이제 합쳐서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를 정의를 해라 하면은 12월 달 이런 지난해 연말에 미국 경제가 조금 주춤하나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1월 달 들어서 2023년도에 강하게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개인 소비 지출도 0.6% 올랐고 12월 달에는 0.2%가 올랐었습니다. 1년으로는 지금 5.4% 증가거든요. 12월 달에는 5.3% 증가했고 또 에너지와 식품을 뺀 인플레이션 지수, 그 코어 핵심 인플레이션 지수는 0.6% 같네요. 이번에는 12월 달에는 0.4%였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핵심 인플레이션 지수가 당연히 더 낮겠죠. 4.7%. 왜냐하면 워낙에 에너지와 식품이 변동값이 심하니까. 그래서 1월 달에 경제는 강했다. 인플레이션은 따라서 뜨거워졌고 수요도 늘어났고 이게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리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도 안 시켜지네요. 고로 3월 달에 있을 3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공개시장위원회 회의하고 나서 이자율 인상 없으면 없다. 이자율은 인상된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3월 달에 0.25%포인트 인상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한국이 일단 중지했잖아요. 이자율 인상을. 그래도 그것도 뭐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미국이 올리면 한국도 맞춰서 올려야지만 한국의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넷플릭스 이 뉴스는 제가 어떤 면에서 전해드리냐면은 언제나 영업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영업 방식을 모든 커스터머에게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다 하는 뜻에서 전해드립니다. 넷플릭스가 100개국 이상에서 구독료를 내렸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반 정도 내렸다고 하는데 이유야 당연히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또 사하라,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서 내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생활비가 오르면서 딱 그 경제 벨트를 조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제일 먼저 먹어야지 되는 건 먹어야지 되고 가솔린도 넣어야지 되니까 이 오락부터 줄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라이벌과의 끊임없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애플, 또 무슨 뭐 HBO도 그렇고 등등, 아마존 프라임도 그렇고 그런 경쟁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넷플릭스였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좋았겠죠. 그런데 넷플릭스가요 190개국에 들어가 있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유엔이네요. 조금 있으면 유엔 가입국보다 많겠네요. 193개국인데 190개국에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는데 팬데믹 붐 때 아주 좋았다가 그것도 사라졌고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지출을 줄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싼 프로그램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이달 초에는 많은 국가에서 비밀번호 공유하는 거,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다시 만들었고,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공유하려면 추가 요금을 받고 하는데, 아무튼 그 집 나갔던, 넷플릭스라는 집을 나갔던 사람들은 숫자는 채워졌답니다. 12월 달 이후에 채워져서 지금 괜찮기는 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어느 나라에서 가격을 내렸는데요. 네. 여러분과 제가 살고 계시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미국과 한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이 뉴스 자체는 모든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전해드린 겁니다. 주로 이제 아시아에서도 부자 나라보다는 가난한 나라,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나라, 그리고 다른 무슨 크로아티아, 베네수엘라, 케냐, 이란 이런 데서 내렸는데, 그리고 또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영국 이런 데는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니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다른 집으로 가입하기 전에 우리 집으로 온다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청소기를 좀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좀 단순화해서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그냥 쉬운 뭐 로봇 창문 청소기 이게 아니라 조금 내용이 구체적이라서요. 가장 위험한 직업 가운데 하나로 지난 100년 동안 변치 않았던 업계가 바로 고층 건물에 저희 회사처럼 이런 곳에 창문을 닦는 직업이었죠. 전문가죠. 노조에 가입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새로운 사람을 들어오게 하기 아주 힘든 이런 시기에 필요가 발명을 일으켰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들, 특히 이제 두 군데 회사를 악시오스가 지적을 했는데, 이스라엘계 회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뉴욕에서도 고층 창문 닦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데 음식도 필요 없고요. 담배 피는 쉬는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스카이라인 로보틱이라는 회사와 베로보틱이라는 회사인데 피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스카이라인 로보틱이라는 회사는 친환경적이랍니다. 로봇 이름이 오즈모인데 다 스타트업 회사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스타트업 회사에 지원하는 뭐 회사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JP 몰건 체이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뒤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벽도 닦고 유리창도 닦고, 그런데 화학 약품은 쓰지 않는 게 이 스카이라인 회사고요. 또 다른 베로보틱이라는 회사는 홍콩과 계약을 했고 완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과 뉴욕의 고층 빌딩을 청소를 하는데, 뉴욕에는 4월 달에 데뷔하는데 인간보다 4배 빨리 청소를 하고요. 밤에도 청소를 하고 목표는 1년 내내 청소하는 거죠. 두 회사의 운영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베로보틱이라는 것은 아예 물도 안 쓰고, 첫 번째는 무슨 탄소 이온수를 쓴대요. 친환경적으로. 두 번째는 물도 안 쓰고 압력과 무슨 뭐 센서 이런 것만 가지고 유리도 긁히지 않게 하고, 어디 유리에 금이 갔으면 그런 것들도 다 알려주고, 이제 첫 번째 회사 스카이라인의 오즈모라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된답니다. 규정상. 그런데 베로보틱 같은 경우는 20파운드의 로봇 브러쉬가 이 위에 루프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앱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집에 유리창 닦는 로봇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너무 달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너무 활성화되겠죠.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악명 높은
그런 교도소 같은 데도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맞고 싶진 않았겠지만 1년이 되는 날이라서 관련 뉴스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보면은 누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닌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밝은색 옷을 못 입었는데 죄책감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아내예요. 우리가 파티도 하잖아요. 이 전쟁통에 지난주에는 코미디 쇼에도 갔죠. 왜냐하면 그게 전쟁의 생각 속에 꽉 갇혀 있는 우리에게 미래를 상상하면서 웃게 하니까요. 라는 글이 오늘 LA타임스에 실렸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